안녕하세요. 우리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생활과 윤리 모의고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공부를 하시면서 나의 실력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실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었고, 그쵸? 스스로도 궁금하셨을 텐데 바로 그 실력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이 우리가 모의고사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문제 구성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형식에 맞춰서 우리가 배웠었던 대부분의 부분들을 이제 골고루 한번 다뤄보는 형식이 되겠고요. 21번부터 25번 문제까지는 우리가 아무래도 생활과 윤리가 2017년도 1회에 처음으로 한 번 딱 이렇게 치러졌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분석을 해서 뒷부분에 뭔가 보너스의 느낌으로다가, 그쵸? 조금 더 유사도가 높게 출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문제를 넣었으니까요. 1번부터 20번까지는 이제 모의고사를 푼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21번 문제부터 25번 문제까지는 조금 더 시험에 이런 식으로 빈도수가 높을 수 있겠다 판단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생활과 윤리 모의고사 1회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환경 친화적인 삶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우리가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시험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 문제가 순서대로 나오면, 그쵸? 다 맞출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험 문제가 우리가 배운 순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모의고사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 친화적 삶의 모습이 아닌 걸 고르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사실 도덕보다는 생활과 윤리가 조금 더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타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잘못 읽어가지고 틀리게 된다면 굉장히 섭섭하고, 그쵸? 아주 통탄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모습이 아닌 걸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보면 좋을 텐데, 첫 번째, 패스트푸드 음식 먹기. 첫 번째부터 지금 답이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보통 환경 친화적인 삶의 모습에 해당하는 그런 음식 먹기 운동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운동이 있었어요? 슬로푸드 운동. 그쵸? 그래서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답이 1번이 바로 나와버렸고, 2번에 쓰레기 분리수거. 그쵸? 우리가 한 80년대 정도만 해도, 물론 제가 80년대생이긴 해요. 근데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게 아주 당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운동도 되게 많이 하고 했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것은 역시나 환경 친화적 삶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그것의 연장으로 재활용품을 좀 분리로 수거하시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환경 보호 제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위생용품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휴지, 그쵸? 티슈에서 가장 많이, 그쵸? 막 날아가는 그 새의 그 형상을 닮은 보통 그 환경 보호 마크가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환경 친화적 삶의 모습에 가깝겠다 해서 우리는 1번의 정답이 몇 번? 1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다음은 친구들 간의 대화입니다. 그렇죠? 윤재, 희민이, 서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가 우리가 아는 것을 골라볼 겁니다. 주제는 뭐냐면요,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인가, 이 부분을 좀 보시는 건데, 윤재가 얘기하죠.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최대한으로 증가시키는 거야. 그쵸? 라고 얘기를 했어요. 윤재는. 그래서 윤재의 의견은 벤담의 의견과 가까운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희민이는 얘기하죠. 도덕 법칙에 따라야 된다는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를 말해. 요 얘기는 뭐예요? 정언명령을 얘기했었던 누구? 칸트. 그쵸? 명령. 네, 칸트. 그쵸? 희민이의 의견은 칸트의 의견과 같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서하, 합리적인 사람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지키기로 합의한 규범을 따르는 행위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홉스의 의견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재 같은 경우는 벤담의 의견이고, 희민이 같은 경우는 정언명령을 얘기했었던 칸트에 해당하는 얘기고, 서하 같은 경우는 홉스가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따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문제가 길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식 문항은 뒤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안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윤재는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윤재 같은 경우는 벤담의 그쵸? 벤담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았던 부분이 맞고 2번 희민이는 인간이 정원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희민이가 칸트와 같은 의견을 말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서한은 도덕이 인간의 계약에 의해 그쵸? 홉스 같은 경우는 루소라든가 로크와 함께 사회 계약론에 대해서 얘기했던 학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성립된다라고 보았던 것도 역시 맞는 의견이었다. 4번 윤재는 의지를 희민이는 습관을 도덕의 기초로 보았다. 사실 희민이는 도덕 법칙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무 의식을 도덕의 기초로 보았었기 때문에 습관이 아니고 그렇죠. 의무 의식이라고 했다면 정답이었겠지만 습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나 2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재, 희민이, 서아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친구들의 이름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주장이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캐치할 수 있는 그렇죠. 아주 복합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공직자가 아닌 사람을 고르라고 얘기를 했죠. 공직자. 우리가 공직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공직자라고 한다면 누구를 공직자라고 얘기해요? 공공기관의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들을 보통 그렇죠. 국가단체, 공공기관 이런 데서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우리가 공직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 장관 이랬을 때 판사, 검사, 장관 같은 경우는 공직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변호사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개인 사업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을 고르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사회적인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사회가 개인의 사적인 일에까지 명령을 내려서 복종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사적인 일의 결정권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당사자에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미래 자유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유론이라는 것은 밀이라는 학자가 집필한 저서인데 자유론을 누구랑 같이 집필했냐? 와이프랑 같이 집필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독특하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미래 자유론에 나온 일부를 발췌해서 이제 보여드린 것인데 사적인 일의 결정권이라는 것은 당사자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소극적인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지문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쵸 얘기하고 있는 맞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은 소극적인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돼.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쵸? 소리.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사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스스로에게 필요하다라 그랬죠? 사회 제도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늘어나야 돼. 소극적인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적극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고 4번.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되려면 정부가 없어져야 돼. 이 정도까지 얘기하지는 않았다. 그쵸? 이건 뭐 무정부예요. 그쵸?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올바른 얘기를 고르라고 해서 소극적인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미래 자유론에서 나오고 있는 포인트를 가은이라는 친구가 가장 많이 잘 짚어줬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의 가은이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죠.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의 성격으로 우리는 바르지 못한 것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했지만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리지 말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우선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자애. 그쵸? 그쵸?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은 자애. 그쵸? 그러면은 막간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건 뭐예요? 다 알고 있어. 그쵸? 우리 다 알고 있어. 그쵸? 효 혹은 효도입니다. 그쵸? 형제 자매 간에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애. 그쵸? 그쵸?
그래서 이런 용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아시겠지만 알아두시면 정말 좋겠다. 혹시나 그쵸? 당황해서 까먹으셨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이 성격으로 바르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자의 성격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1번 숭고한 사랑, 2번 맹목적인 사랑, 3번 바라지 않는 사랑, 4번 헌신적인 사랑. 바로 맹목적인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부모는요 자식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맹목적임이 조건 없는 사랑에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만약에 자녀가 잘못했을 경우에 그렇죠? 잘못했고 세상의 비판을 받더라도 죄를 달게 받은 후에 다시 나의 품으로 돌아와 나는 되지만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아니야 그 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숭고한 사랑, 바라지 않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모든 사랑이 맞지만 맹목적인 사랑, 그렇죠?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6번이에요. 다음 중 이웃과 갈등 없는 생활을 위해서 잘못된 태도를 골라보겠습니다. 이웃하고 갈등 없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합리적인 대화. 그쵸? 문제 생겼을 때 합리적인 대화는 거 중요하겠고 2번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는 자세. 그쵸?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그 내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싸움을 하죠. 스스로가. 그쵸? 아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그쵸? 떡볶이냐 순대냐. 아 이건 고민 안 할까요? 아 그럼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뭐 이런 거. 그쵸? 그런데 나와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아온 누군가가 그쵸? 그리고 나랑 아무리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해도 완전히 다른 그쵸? 생명체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는 자세 굉장히 중요하고 예의 바른 말씨와 행동의 실천. 그쵸? 어차피 맺는 말 예쁘게 말하면 정말 좋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사생활 보호를 위한 무관심한 생활. 사생활 보호는 중요하다. 그렇지만 무관심한 생활은 잘못된 태도이기 때문에 모두 끝까지 다 그쵸? 한국말 끝까지 읽어봐야 되죠. 다 읽어봤을 때 사생활 보호는 좋았지만 무관심한 생활은 옳지가 않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7번 지구온난화. 우리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항상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를 거예요. 그쵸? 지구온난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을 가져온다. 그쵸? 지구가 점차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기상이변을 가지고 오고 지금 계속 사실 추운 것은 더 추워지면 맞아요. 그쵸? 겨울에는 되게 추워야 되고 여름엔 되게 더워야 돼요. 그 계절에 맞게. 그런데 점점점 그 격차가 덜해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추운 거는 그러니까 더운 거는 더 더워진 게 맞는데 추운 거는 조금 덜하지 않나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 두 번 그리고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로 발생한다. 그 부분 맞죠. 온실가스가 과도하게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지구온난화 당연히 위에 뻥 뚫리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고 생물종의 다양성이 급속하게 증가한다. 3번이 정답이죠. 보세요. 물론 변이 그런 생명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생명체의 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새는 옛날에 100종류가 있다고 치면 지금 막 90종류, 80종류 이렇게밖에 없게 종이 감소하고 있고 어느 순간 보면 각자 포지션을 맞는 동물들이 정말 한 종씩밖에 안 남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정말 4발 달린 동물은 뭐 예를 들어서 개만 남는다든가 뭐 그럴 리는 없겠죠, 그렇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생물 종이 이제 감소한다라는 부분들, 그렇죠? 아주 뭐라고 하죠? 조금 변이된 여러 가지 유전자 조작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생물체들은 생길 수 있지만 그건 정상의 범주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있었던 생물종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를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진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3번이 우선 정답인 것이고 4번 오존층이 파괴돼서 자외선이 증가한다. 그렇죠. 아무래도 오존층이 파괴됐기 때문에 구멍이 커지거나 뚫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외선 증가하는 부분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8번은 인간 중심적 사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를 거예요. 인간 중심적 사고 방식.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강조한다. 보세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강조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생태 중심적인 사고죠. 그쵸? 생태 중심주의. 2번, 인간을 자연의 구성원으로 인식한다. 이것도 거의 뭐 생태 중심주의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 자연은 인간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쵸?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라고 한다면 자연 자체를 인간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보다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훼손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에게 자연은 도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도구적 존재라는 것은 뭐예요? 도구로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자연 보호는 해요. 그렇죠? 똑같이. 그렇지만 같이 함께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8번 같은 경우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정답이 3번이고, 4번을 보시면 자연이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인식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완전 반대이고, 이런 사고방식을 정의 내리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9번,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특성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왕자에서 여우는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야 라고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소중해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많은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1번,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방한다. 어디도 그런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문이 있을 경우에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지문 안에 답이 있다. 그렇죠? 지문 꼼꼼히 읽으면 바로 고를 수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지문에 어디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겠죠? 2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앞에. 함께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간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답 2번이고, 3번, 삶의 재미만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어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4번, 본능적인 욕구만 충족시킨다. 이것도 역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0번 문제죠. 다음 중 이성 친구와의 만남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 친구의 만남을 바르게 설명한 거. 1번, 이성과의 만남은 성 문제에만 해당된다. 그렇지 않죠? 네. 우리가 성이 다르다라고 해서 무조건 성적인 부분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2번, 이성 친구를 사귀면 바람직하지 않은 인격이 형성된다. 그렇지 않죠? 네. 전혀 사실 어떻게 보면 부인해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이고, 3번, 이성 친구는 나와 자기와 반대되는 성을 이해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죠? 이성을 사귀게 됐을 때 바른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랑은 내가 남자면 남자, 그렇죠? 여자면 여자였을 때 우린 자웅동체, 그렇죠? 양성이 아니기 때문에 성이 하나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그거에 반대되는 성을 이해하는 통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귀는 것들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성 친구와 함께 한 교실에서 뭐 학원에서 배운다, 뭐 이런 부분들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해당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의 정답은 우선 3번. 4번, 이성 친구를 친구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건 뭐 어떻게 생각해? 뭐 아빠라고 생각해? 엄마라고 생각해? 아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한다면 10번의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1번.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옳은 걸 고를 거예요. 옳은 거. 모든 예술 작품은 도덕적인 교훈이나 본보기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미의 추구가 선의 실현에 기여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미의 추구가 선의 실현에 기여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의미에서 도덕주의는 미의 추구가 선의 실현에 기여한다라고 보는 입장이 바로 도덕주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밑에 지금 나와 있는 설명은 예술의 도덕주의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예술에 대해서는 도덕주의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신미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도덕주의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선의시연에 기여해야 된다, 도덕적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도덕주의인데 신미주의라고 한다면 예술의 그 미, 그 자체로 판단돼야 된다라고 도덕적인 부분을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미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 자체에만 어떻게 보면 치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번에 도덕주의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가 옳은 것을 답을 한번 골라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1번 예술의 사회성을 강조한다. 2번 예술의 창의성을 강조한다. 3번 예술의 개성을 옹호한다. 예술의 신미성을 주장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보세요. 미의 실현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예술이 창의적이어야 되고 개성이 있어야 되고 그 자체로 신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술의 뭐예요? 신미주의. 그런데 사회성, 기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성적인 부분을 우리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술의 도덕주의에서 예술의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답으로 고른다면 그것이 정답이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12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으로 옳지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가 만물을 낳고 덕이 그것들을 기르고 성장시킵니다. 그런 까닭에 만물은 어느 것이나 도를 높이지 않는 것이 없고 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도를 높이는 일, 덕을 귀히 여기는 일, 그것은 누가 명령해서가 아니라 늘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노자가 말하고 있는 도덕경의 일부를 발췌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시면서도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덕이라든가 도에 대해서 그것은 누가 명령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노자가 항상 말하고 있는 무의자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도덕경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정답으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도의 관점에서 보면 사물에는 귀천이 없죠. 2번 분별적인 지혜를 없애야만 도를 얻을 수 있나요? 네. 3번 덕으로만 나라를 다스려야 하나요? 네. 도는 스스로 그러함에 어긋나지 않나요? 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보시면 도의 관점에서 보면 사물에는 귀천이 없죠. 그리고 분별적인 지혜를 없애야지, 그쵸? 분별적으로 내가 지혜롭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줘야지 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역시 4번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분이 덕으로만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는데 2번에 나왔잖아요. 분별적인 지혜가 바로 덕으로만 혹은 뭐 충으로만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한정을 두는 걸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덕으로만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노자가 도덕경에서 얘기했던 부분과는 그렇죠?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도덕경의 무의자연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3번 같은 경우는 너무 분별적인 지혜에 치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13번. 우리는 역차별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충분히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역차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게 지식적으로 쌓아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역차별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궁극적인 이유를 고르래요. 왜? 그래서 차별은 나쁜 거죠. 그런데 역차별 제도가 왜 만들어졌냐?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1번. 이익단체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겠죠. 그쵸? 좋으려고 만든 것 같지 왠지 이렇게 한 특정 단체를 위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2번 사회적인 약자가 받아온 차별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단어 선택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쵸? 보복을 한대. 이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니죠. 그쵸? 3번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정한 개인의 권리 제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발전하고 일정한 개인의 권리 제한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4번 사회적인 약자가 타인과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하기 위해. 맞습니다. 그쵸? 사회적으로 약자로 분리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성. 뭐 여기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여성이 왜 사회적 약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그렇죠. 우리 윤리에서 말하는 그렇죠. 교과서의 내용을 빌어서 얘기를 하자면 여성도 사회적 약자로 분류가 되고 특징적으로 노인이라든가 노약자라고 얘기를 하죠. 뭐 임신부 혹은 또 뭐 누가 있을까요? 뭐 장애인, 그렇죠.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회적 약자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경쟁을 할 수 없겠다라는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히스토리로 봤을 때 그래 왔었고 혹시나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충해주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대우받도록 하기 위해서 역차별 제도가 생기지 않았냐라는 부분. 그래서 정답은 13번에 4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대화에서 신비주의의 견해와 거리가 먼 의견. 그쵸? 먼 의견. 무슨 얘기냐? 우리 신미주의, 예술에서 신미주의가 뭐예요? 미의 추구잖아, 미의 추구. 미만의 추구. 근데 여기서 거리가 먼 걸 고르래요. 무슨 얘기냐? 도덕주의 고르라는 얘기예요. 그쵸? 헷갈리면 써놔요, 우리 여기 이렇게. 그쵸? 헷갈리면 써놓는 거야. 잊지 않기 위해서. 왜냐? 밑에 있다 보면 뭐가 맞는 거였는지 내가 그게 그건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신미주의 견해와 거리가 먼 의견을 짝짓는 거예요. 1번 예술의 목적은 아름다움이야. 이건 신미입니다. 그렇죠? 그 자체로 아름다움으로. 예술은 도덕의 평가를 받지 않아. 이것도 신미. 그렇죠? 예술을 통해 도덕적인 교훈을 받아야 돼. 도덕주의. 그렇죠? 예술은 사회성이 있어서 사회성이 있어서 비도덕적인 작품은 곤란해. 도덕주의죠. 그렇죠? 신미주의의 견해와 거리가 먼 의견을 짝짓으라고 했기 때문에 도덕주의를 답으로 고르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4번에서 지금 도덕주의를 얘기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로 준호랑 선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4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인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신미주의랑 도덕주의를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잘못해가지고 혼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분하면 되니까 이렇게 좀 쉽게. 그래서 자꾸 이렇게 돌려보면서 실수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줄여보도록 하고요. 15번. 또 길어요. 그쵸? 막 길어. 너무 길어. 길면 뭐라고 생각하자 그랬어요? 기니까 이 안에 답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은 어느 고대 그리스 사상가의 관점입니다. 기업과 니은에 대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행복은 지성적인 덕이나 품성적인 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지성적인 덕은 참을 가장 잘 인식하게 하는 성품인데 지성적인 덕의 하나인 실천적인 지혜로 인해 우리는 매 순간 잘 살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무엇이 좋고 유익한지 잘 숙고할 수가 있다. 품성적인 덕은 양극단의 중간에 해당하는 최선의 행위를 계속 실천함으로써 형성되는 성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적인 덕이라고 한다면 이성의 훈련을 통해서 형성된 성품을 우리가 얘기를 보통 하고요. 품성적인 덕은 욕구를 절제하면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니은에 대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우리가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기업! 가지고 태어난 성품을 말한다. 가지고 태어난 성품 보세요. 지성적인 덕은 뭐예요?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쵸? 1번 틀렸어요. 기업, 감정적인 행동이 기반한다. 아니죠. 니은, 품성적인 덕. 니은은 습관의 결과로 생겨난다. 4번, 품성적인 덕은 이성적 판단의 결과이다. 라고 했을 때 품성적인 덕 뭐라 그랬어요? 습관, 최선의 행위를 계속 실천함으로써 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품성적인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겨난다라는 점이 바로 정답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지문을 길게 할 필요도 없이 만약에 문제 자체를 지문 필요 없고 품성적인 덕은 어떻다, 지성적인 덕은 어떻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문제를 푸시기가 수월하셨겠지만 문제가 그렇게 쉽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지문인 긴 것도 한 번씩 풀어보셔야 되죠. 16번. 양성평등을 위한 근본적인 사회 대책이 아닌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근본적인 사회 대책 아닌 거. 1번 법과 제도의 마련, 2번 사회 전반에 대한 교육, 3번 남성에 비해 우월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확보, 4번 다양한 매체의 양성평등 표현. 1번, 2번, 4번은 매우 올바른 사회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남성에 비해서 우월한 여성 혹은 여성에 비해서 우월한 남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라서 양성평등이라고 얘기하기는 아주 거리가 먼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16번, 1번, 2번, 4번은 맞지만 3번 같은 경우는 좀 극단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6번의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아유, 17번 또 길어요. 그쵸? 길지만 제가 항상 말하지만 길면 행복한 거라고. 그쵸? 왜냐면 답이 있으니까 이 안에. 그쵸? 가해 입장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자세를 보기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에서 전체로, 대상에서 관계로 관점을 전환시켜야 한다. 인간과 모든 생명체는 촘촘히 짜인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의존적이다. 네. 의존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생태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 가에 나오는 부분이고, 나는 지구온난화의 가속화, 화석자원의 고갈, 대기 오염으로 지구촌이 황폐화되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의 과다 배출 문제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가 해결해야 될 뜨거운 관심사다. 생태 중심주의적 관점의 학자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고르는 것이 바로 이번 문제의 키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골라보도록 할 텐데,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세계관을 추구한다. 생태 중심적인 관점을 뽑으라고 했죠. 이거는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죠. 2번. 니은 모든 존재가 지닌 내재적인 가치를 존중해주고, 그렇죠? 도구적인 이성을 통해서 자연 현상을 파악한다. 자연을 도구로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이기 때문에 아니고, 모든 생명 현상을 유기적인 관계로 이해해주는 것은 바로 생태 중심주의적 사고이기 때문에 니은과 리을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8번 문제죠. 18번. 다음은 20세기 어느 사상가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 사상가의 견해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죠. 정의론은 보통 이제 롤스를 기억을 하시면 될 텐데, 이 정의론의 특징은 자유평등, 복지라는 세 가지 가치를 조정한 정의의 두 원칙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원초적인 입장이라는 가상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의 원칙 내용뿐만 아니라 그러한 원칙을 이끌어낸 절차도 살피는 것이 이 정의론을 이해하는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롤스가 얘기를 했었는데, 정의의 두 원칙과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상가의 견해를 한번 답으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경제적 자원의 균등한 분배를 추구한다. 정의 두 원칙 상관없죠. 기업,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도출됐기 때문에 정당하다. 정의의 두 원칙은 밑에도 나와 있지만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도출된 부분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니은이 뭐였죠? 아이고 니은이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특성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관련 없고, 니은 하위층에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18번에서 롤스의 정의론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답을 2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19번.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를 거야.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언어나 노래와 같은 타 문화를 직접 체험해본다. 중요하죠. 그쵸?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는데 너네 나라는 어떻게 하니?
뭐 이래가지고 직접 체험해보는 거 나쁘지 않고 광화문이나 이런 데 가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 우리 전통의 의상인 한복을 입고 저 머리 댕기머리도 하고 이게 막 돌아다니시면서 한국의 문화도 체험하고 우리 한국의 의복의 또 우수성을 또 이렇게 몸소 체험하는 이런 것들처럼 타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두 번째, 타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 가지는 거 중요하고요. 상대 문화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주고 외국인에게 우리의 언어를 배우도록 강요한다. 참 좋았는데 그쵸? 말 참 하다가 강요한다. 이게 나오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쵸? 배우도록 도와준다. 권해본다? 뭐 이런 말은 되겠지만 강요한다 이런 부분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20번.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로 올바른 거. 많이 사고 많이 쓴다.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의 제품은 사지 않는다. 그쵸? 가끔씩 보면은 이슈화되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여러 기업들이 가끔씩 이렇게 나오곤 하죠. 고랬을 때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의 제품은 사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세로서 그 기업들도 각성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린다기보다는 효과를 볼 수 있겠고, 장거리에 걸쳐서 운반되는 생산품을 산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주 많은 자원을 낭비하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물건을 산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일회용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쓰지 않는 걸로 이렇게 좀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20번의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1번.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1번부터 20번 문제 정도까지는 우리가 배웠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빈도수가 높은 문항들이 우리가 이제 1회에 거쳐진 윤리 문제, 윤리 시험을 도덕 생활과 윤리의 도덕 그 시험을 기반으로 해서 꼽았던 문제들이니까 조금 더 유의 깊게 보시면 좋겠죠. 다음 중 응용 윤리학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보는 것입니다. 보시면 사형제도는 과연 합당한 것인가? 또 배아복제는 옳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응용윤리학이라고 한다면 이미 있는 학문에다가 우리 현대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쵸? 윤리적인 사항들을 합쳐서 보는 학문이 바로 우리 응용윤리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생명윤리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요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답을 한번 골라보는 것이죠. 첫 번째 생명윤리, 두 번째 정보화윤리, 3번 다문화윤리, 4번 제도적 윤리. 그랬을 때 사형제도 이것이 누군가에겐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람의 생명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생명윤리에 대한 것이 정답으로 21번의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2번 문제죠.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윤리적인 문제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불링. 이게 뭐예요? 사이버 왕따라고 얘기를 하죠. 넷상에서 왕따시키는 거예요. 너무 나쁜 거죠. 두 번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습니다. 정말 그 숫자를 세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우리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개인정보 유출되는 것도 적극적으로 막기가 좀 어려운 현실이죠. 그래서 고랬을 때 생기게 되는 윤리적인 문제. 1번 사생활 침해, 2번 네트워크 서비스의 빈부격차, 3번 경험의 확대, 4번 환경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이버 불링, 사이버적으로 왕따시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이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3번. 아무래도 우리가 그 생활과 윤리, 도덕 과목에서 가장 사랑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인 니부어에 대한 문제가 또 빠질 수가 없겠죠.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니부어의 관점에서 지현이가 할 수 있는 주장은 무엇인가? 아무리 도덕성이 뛰어난 개인들끼리 집단을 형성하더라도 그 도덕성은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 그쵸? 개인이 너무 도덕성이 뛰어나. 그런데 그 개개인이 정말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해서 집단을 이뤘을 때도 과연 그 집단의 도덕성이 높느냐? 아니다라고 니부어가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도덕성은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학자가 니부어였습니다. 그래서
지연이가 얘기하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 사회적인 시련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보세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돼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사회제도라는 단어가 우선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윤리성이라는 것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외부적으로 투입하고 참여한다라는 느낌의 답이 나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도덕성이 낮은 개인을 처벌하라. 누가? 그쵸? 2번 도덕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집단은 불필요하다. 아시겠지만 집단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사회구조가 잘못되었다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쵸?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구조의 제도의 개선을 얘기했던 부분이고 개개인의 양심은 집단의 도덕성보다 높다. 뭐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4번, 24번. 담론윤리에서 제시한 이상적인 담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버마스의 담론윤리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제시한 이상적인 담화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정당성이라든가 진실성이라든가 이해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상 조건으로 꼽곤 하는데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1번 객관성, 2번 진실성, 3번 이해 가능성, 4번 정당성이라고 했을 때 2번, 3번, 4번은 하버마스가 얘기하고 있는 담론윤리에 그쵸? 이상적 담화 조건에 해당이 되고 1번의 객관성은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5번 마지막 문제이죠. 덕윤리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덕윤리라는 것은 행위자의 인격, 그쵸? 그 행위하는 사람의 인격, 그 다음에 품성의 함양, 그 다음에 선한 행위의 습관을 우리가 그거의 포인트, 핵심으로 삼는 것을 우리는 덕윤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덕윤리에 관련해서 많은 학자들이 나오는데 그곳에 이제 우리가 해당하는 것을 골라보도록 합니다. 1번 행위자의 성품. 답이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쵸? 덕윤리라는 것은 행위자의 성품 굉장히 그쵸? 심성의 함양과 선한 의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25번의 정답은 1번이고 2번 쾌락주의 추구, 기회주의 추구, 최소 수혜자에 대한 최대 행복. 너무 다 뜬금없는 얘기들이 나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덕윤리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덕윤리에 대해서도 정리를 조금 하시고 문제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25번 문제까지 첫 번째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셨을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도 저희 이제 1회차처럼 똑같이 1번부터 20번까지는 우리가 배웠었던 모든 전 내용에서 발췌해서 이제 문제를 푸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부터 25번 문제까지는 그 중에서 조금 더 가능성이 높고 빈도가 높은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문제를 좀 풀게 되니까 21번부터 25번 문제까지도 눈 크게 뜨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25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